두 번째 이제 대재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대재앙은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뉴요커라는 잡지인가요? 거기에 이제 실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. 그게 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세상은 전부 조용하고 어디 벌레 한 마리 기어다니는 게 없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뭐 이렇더라는 거예요. 그 원인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DDT예요. 살충제. 우리도 어릴 때 DDT를 많이 사용했거든. 갖다 머리 들이대면 쫙 요새 그 모기약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주고 그랬단 말이죠. 응?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? 그 DDT가 장 속에 들어가면 바이러스를 전부 다 박멸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1974년에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그걸 금지시켰어요. 미국에서. 그 원인이 분명하니까. 그런데 현대의 지금 대재앙은 사실 기후변화인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어느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. 전체 다가 문제예요. 지금 CO2의 증발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실제로 느낍니까? 개개인이? 잘 그렇진 않잖아요. 그러나 이 환경변화 또한 이게 이제 음모론의 그 하나의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태평양에 많이 떠있는 이런 조그만 그 군도들 있지 않습니까? 뭐 팔라우 뭐 이런 나라들. 지금 전부 깔아앉고 있다고요. 바다수장. 그건 증명할 수 있는 게 남극의 얼음이 다 녹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니까.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사과 재배 산지가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리고 실제로 날이 많이 더워지잖아요, 지금. 뭐 이런 거. 기후적인 대재앙이 좀 심하게 지금 오고 있고. 이게 자꾸 서서히 지금 오고 있는 이게 정말 무서운 기후변화에 대한 건데 이것 또한 어떤 자꾸 음모론을 조작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정치적인 그 꼼수를 쓰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가 봐요. 그 다음에 핵위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참 이 대중과 핵위험 같은 거 이런 거 참 대표적인 실례로 아이러니한 일이 어떤 데 있는가 하면 케네디가 그 후르조프의 그 쿠바 핵 그 설치를 위해서 딱 올 때 정말 세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의 핵이 한번 핵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다들 위기를 느꼈거든요. 그걸 케네디가 어떤 그 강력한 의지와 외교술로 해서 결국은 저지시켜서 평화를 가져왔단 말이죠. 그리고 몇 달 후에 실시한 중간 선거에서 케네디가 대패를 해버려.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 판인데 민주당이 대패를 해버렸어요. 그 이유를 그때 사후에 분석해 보니까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, 곡물 가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.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의 민중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?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? 그 사람들은 이 실존적 위험, 말하자면 환경 파괴 또는 핵 문제 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무슨 기후 변화 이렇게 해서 오는 문제보다도 내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더 중요한 거지. 뭐 실존적 위험 저런 게 다가오는 데 대한 거는 별로 죽으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. 어쨌든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한 번쯤 좀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. 사실 요즘 들어서 새롭게 부각되는 실존적 위험은 또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TV에서 그 로봇 개 보셨습니까? 로봇 개. 그 무서운 속도로 강철로 만드는 그 다리와 이런 걸 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뭐 공장 내에 감시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가지고 기계에다 적절히 조절을 하면 자기 복제 능력을 해서 똑같은 기계가 수만씩 탄생한다는 거 아니에요. 그게 로봇의 자기 복제 능력이거든. 그거를 뭐 숨 쉬는 사람은 다 공격해라.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이 세상에 막 테헤란으로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응?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. 뭐 자동차 유리가 뭐 탁 때리면 다 깨지지. 그게 뭐, 응? 그거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. 그런 것도 하나의 위험이 되는 거예요.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자기 복제 로봇이라든가 뭐 나노 기술,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실존적 위험의 한 요소가 된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우리가 그 러시아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1992년 이때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
역사의 종언을 써서 이제 민주주의는 앞으로 아마 날로 팽창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. 이제 어떤 그 이데올로기도 민주주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예언을 했는데, 근데 이 민주주의 실존적 위험이 이렇게 자꾸 증대해서 커지는 지금에 와서 실제로 이런 민주주의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19세기 초에 지금 우리 말고 유럽을 표본을 삼아서 볼 때 유럽은 20세기 초에는 정말 선거권도 여성에게도 투표 참여권을 주고 또 인종별로도 차별하지 말고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갔는데 지금 민주주의 중년의 위기라는 게 뭐 더 이상 꽃 피울 게 별로 없는 거고 전부 부작용만 생기는 지금 이런 처지란 말이에요. 우리는 아직도 꽃 피워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, 그래서 그런 그 위험이 있고 상호 연결된 세계는 너무 취약하다 하는 거는 지금 아까 그 베네수엘라 그 중환자 병실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에너지, 통신, 의료, 교통 시스템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. 이게 뭐 한번 블랙아웃을 맞이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. 뭐 냉장고에는 소고기가 녹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. 사람이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. 여러분 뭐 무슨 대재앙의 영화에도 보듯이 이게 블랙아웃이 돼 버리면 이게 막 그냥 자동차가 옮겨 붙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을 몽유병과 줄타기 고결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,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금융시장이 그 2008년 붕괴된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닙니까? 그게 이제 내 앞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. 내가 이 조치를 취하면 어떤 일이 앞에 나올 것이다 하는, 말하자면 우리 요즘 뭐 말하는 그 메타버스에서 말하는 가상현실과 뭐죠? 또 하나? 증강현실 뭐 이런 게, 그 증강현실이 뭐 앞을 좀 봤어야 되는데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이 국가를 유지하고 이 세계를 선도한 리더들이 몽유병 환자 같다는 거예요.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몽유병 환자 같은 거예요. 우선 주면 좋은 거예요. 우선 주면 좋은 거야.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내주는지 모르고 막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, 이게. 주면 좋은 거니까.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이런 게 정치적으로 모든 게 위축이 되니까 뭐라 합니까? 미국에서 우선 양적 완화를 하죠. 그러다 이제 뭐 저금리 정책까지 쓰는 거예요. 이거 줄타기 고개하고 똑같은 게, 줄타기 고개가 멋있고 참 짜릿짜릿하는데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. 1974년에 미국 그 9.11 사태로 망가진 그 트레이드 센터에서 그 400m 높이에서 그 불어 발음으로는 푸티라는 사람이 그 400m 밤에 올라가서 그 쌍둥이 빌딩에 연결을 해가지고 줄을 탔다고요. 그래서 뭐 세계가 환호를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.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 저금리 정책 쓰니까 뭐 좋긴 좋은데 그 다음엔 뭐냐요? 지금 뭐 미국에서 인플레 한다고 지금,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바이든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. 지금 이 한도를 넓혀주지 않으면 미국도 모라토리엄이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막 나오는 이유가, 지금 그 인플레는 자꾸 되지 뭐 정부에서 써야 될 돈은 많지,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뭐 많은 재정 지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미국도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모양이던데, 이런 게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의 발전이 더 나은 정치를 불러오는가, 이건 이제 이 기계화돼가는 민주주의라는 건데, 뭐 일찌감치 그 마하트마 간디는 이 스와라지라는 건 자치를 얘기하는 거예요. 힌두 자치를 얘기하는 건데, 이 사람은 예견을 했어요. 이 사람이 인터넷 창시자거든. 그러니까 기술을 너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면 여기에 부당한 메시지가 송출될 거다. 그리고 가짜 뉴스가 나올 거다. 뭐 이런 거를 예견했다고요. 지금 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하면
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듯이 리바이어던이에요. 모든 그 거만과 자만의 그런 그 인간들을 그 잠재우는 하나의 거대한 물체, 그 국가거든 사실. 그것조차도 가장 홉스가 두려워했던 게 기업이에요. 기업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는 거거든요. 법인격으로. 인간은 죽는데 기업은 잘 안 죽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은 잘 죽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뭐 여러분 알리안츠, 다임러, 도이체뱅크, 지멘스 이런 거 19세기에 설립했는데 아직도 살고 있어. 인간보다 뭐 몇 배를 더 사는 거예요 지금. 이런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홉스가 말하는 리바이어던이에요.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? 시어도 루즈벨트, 19세기 말 20세기 초죠, 그죠? 그때 가장 번영했던 록펠러 재단 있잖아요, 스탠다드 오일. 그 반트러스트법으로 그걸 해체시킨 거 바로 그때거든요. 그게 그 프랭클린 대통령, 이건 뭐죠? 나중에 그 33대 대통령 그 프랭클린하고는 그 다른 거죠.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는 다른 분인데 그걸 한 건 사실은 피오더 루즈벨트가 한 게 아니고 이 국가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 권력과 조직이 그 반트러스트법을 실행을 한 거거든. 그래서 기업을 해체시킨 거거든요. 그 당시에 록펠러의 그 위세는 뭐 대단했죠. 국가보다 웬만한 국가 권력자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대단한 거죠.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지금 기술의 발전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네트워크, SNS, 소셜 네트워크의 이 창시자들이 사실 유계 질서를 자기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도 이 네트워크 구성, 연결성은 엄청나게 뛰어나게 할 수. 지금 페이스북 참여자가 28억이에요. 그래서 28억이나 되니까 이거를 옛날식으로 리바이어던이 작용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권력은 뭐예요? 저 사람들을 말 듣게 할 수 있는 권력은 아무것도 없어요. 단 하나, 화폐 통제권. 화폐 통제권으로 이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. 다른 거는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데서 뭐를 지금 자꾸 의도하죠? 특히 페이스북에서 자체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리브라인가? 그 요즘 DM이라고 그러죠. 그죠? 비트코인 같은 거. 그 DM을 지금 만들어서 이것만 내 마음대로 화폐를 유통만 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뭐 왕국이 되는 거죠. 하나의. 응? 왜 왕국이 되느냐? 현실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이 인터넷이나 이런 SNS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게 모든 사람을 좋게 잘 선도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 나쁘게 끌어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생긴다는 거예요.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? 매크로 프로그램. 자기가 의도된 유권자 집단에게 끊임없는 악플이나 가짜뉴스를 던지는 거거든요. 혼동을 주는 거거든요. 그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반정부 정부 단체, 특히 뭐 에티오피아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 반정부 단체들이 어떻게든지 국가의 그런 그 권력과 부조리와 그 타락을 감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지들을 들여다보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. 왜? 거기에 쓰이는 시간과 자금력이 훨씬 더 국가가 더 세니까. 지가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보이고 있다고. 그 반정부 단체들이 힘을 잘 못 쓰는 거죠. 그게 현대적인 기술의 그런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더 순수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하나의 그런 일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인터넷이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가? 가능하기도 해요.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로 이 아이슬란드라든가 이런 데서 헌법 개정도 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뭐 해봤고 이게 뭐 참 비용도 적게 들고 간단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무슨 매크로 프로그램이니 이런 걸 통해서 가짜 뉴스와 말하자면 여론 조작 이런 걸 더 하기도 쉬워진다 이런 얘기죠.